윤지호 씨 호출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낸 것은 경찰복을 입은 안드로이드 로봇이었다. 사람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으나 뾰족하게 도드라진 귀 모양을 보고 사람이 아니란 걸 윤지호는 알았다. 이곳은 미래도시 모델이라도 되는 건가? 인공지능 로봇도 있고 안드로이드 로봇도 어엿한 경찰로 활동하고 있잖아. 윤지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왜 나를 미래도시로 데려온 거지? 내가 필요했다면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왜 그 탄이라는 사내를 통해 나를 알아내고 여기까지 납치해온 거지? 윤지호가 생각에 잠긴 사이 안드로이드 경찰은 윤지호의 팔을 잡았다. 강사님, 이렇게 허가 없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만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윤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안드로이드 경찰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광장에서 윤지호를 번쩍 두 손으로 들어 경찰차로 옮겼다. 윤지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윤지호는 원래 머물던 방에 감금되었다. 그는 유능한 인문학 강사였지만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살던 시간대에서 조금 더 미래로 온 듯한 느낌이었다. 밤이 되도록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로봇을 통해 식사만 제공되었다. 그가 2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창밖으로 지나는 사람들과 미래형 로봇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잠이 오지 않았으나 할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당연히 잠은 오지 않았다. 뒤척이기를 반복하다가 그는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묘한 냄새를 맡았다. 계란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곰팡이가 잔뜩 핀 지하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기도 했다. 이런 공간에 저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윤지호는 냄새의 정체를 알아내려 궁리하다가 금세 잠이 들었다. 잘 주무셨습니까, 윤지호 강사님? 아침이 되자 키가 땅딸막한 오박살한 자가 나타났다. 그 뒤에는 탄이 마치 보드가드처럼 서 있었다. 잘 잤을 리가 있습니까? 윤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근방이라도 오박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태세였다. 탄이 윤지호와 오박사 사이를 가로막았다. 탄, 괜찮네. 윤지호 강사는 폭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니네. 그렇지 않습니까, 윤지호 강사님? 윤지호는 싱글거리며 자신을 대하는 오박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 사람을 가두어 놓고는 아무 사과도 없이 잘 잤냐고 묻는 사람이다. 윤지호가 싫어하는 뻔뻔한 스타일의 인간형이었다. 제가 실례를 범한 건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윤 강사님을 부득이하게 이곳으로 모신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집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화가 많이 나셨군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죠. 사람들이라뇨? 오 박사는 윤지호의 마지막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나갔다. 탄이 은근히 윤지호의 뒤로 돌아와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윤지호는 불쾌한 마음이었으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윤지호 강사님입니다. 인사들 나누시지요? 작은 소강당으로 윤지호를 데려간 오 박사는 그곳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윤지호를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성악하는 김소진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윤지호는 눈을 의심했다. 먼저 인사를 건넨 여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소진이었다. 그녀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하지만 그녀뿐이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인기 여배우 윤서희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축구선수 이준호까지 있었다. 자, 이제 모두 모셨으니 시작해볼까요? 오 박사가 뒤에 서 있는 탄을 돌아보자 탄은 불을 끄고 소강당 무대로 홀로그램을 쏘아 올렸다. 홀로그램이 무대 위를 수놓자 윤지호와 일행들은 눈이 동그래졌다. 제 이론을 이미 받아들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제 얘기가 허언이 아님을 확신할 것입니다. 오 박사의 설명이 간간히 섞이는 가운데 홀로그램은 윤지호가 살고 있는 지구 모양을 구현했다.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블루마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푸른색을 띠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 박사는 리모컨의 확대 버튼을 눌렀다. 홀로그램 지구가 커지면서 그 주위에 투명막이 쳐졌다. 지구 상공위에서 속이 빈 투명구가 완전히 지구를 감싼 모양이었다. 여러분이 보는 저 투명구가 바로 지구의 천장입니다. 윤지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감탄을 했다. 역시 우리의 믿음이 맞군요. 소프라노 김소진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홀로그램이라고 하나 사실 직접 지구 밖에서 3D로 촬영한 다양한 영상을 다시 편집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짓말! 윤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오 박사도 큰 소리를 냈다. 홀로그램으로 사람 속이는 짓 하지 마십시오. 이제 보니 여기가 천장 지구 이론을 생산해내는 본거지군요. 당신들 내가 다 경찰에 신고하겠어. 이곳에는 경찰이 없습니다, 윤지호 씨. 탄이 지호 옆으로 와 음산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윤지호 강사님은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 일루전의 선사로 만들 생각 없습니다. 탄, 윤 강사님 보내드려라. 탄은 살짝 인상을 찌푸린 후 윤지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윤지호는 눈이 가려진 채 엘리베이터를 탔다. 소강당에서 나와 차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한 직후였다. 내 눈은 꼭 이렇게 가려야 하나? 그래도 경찰은 무서운 모양이지? 이런다고 내가 여기를 기억 못할 것 같아? 당연히 기억 못합니다. 탄은 단정적으로 말하고는 엘리베이터 상승 버튼을 눌렀다. 윤지호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고속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몇 층이야? 분명히 빠르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인데도 좋게 10보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거친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어디요? 윤지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탄은 대답하지 않고 지호를 보트에 태웠다. 지호의 귀에 모터 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몸으로 물보라가 부딪혀왔다. 보트를 타고 밤물살을 가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보트를 탄 지 20여 분 후에 윤지호는 육지로 올라섰다. 탄은 모터보트의 굉음과 함께 사라졌다. 윤지호는 인적 없는 해변에 우뚝 서서 눈가리개를 벗느라 애를 먹었다. 뭘 이렇게 강하게도 맸냐? 눈동자가 파열될 정도로. 그는 안대를 벗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밤의 바닷가에 그 혼자 서 있다. 타는 힘이 사라진 후였다. 뭐야? 이런 바닷가에 나를 방치하다니. 윤지호는 본능적으로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갔다. 불빛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곳에는 집으로 갈 차편도 있을 것이다. 알고 보니 그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삼척이었다. 윤지호는 늦은 시간이라 서울 가는 버스가 끊겨 삼척 터미널 근처 여관에 묵었다. 퀴퀴한 냄새와 얼룩덜룩 지저분한 이물이 눈에 거슬렸지만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서울로 가려면 어쩔 수 없었다. 침대에 몸을 누인 윤지호는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삼척발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다. 삼척 근처에 섬이 있나? 윤지호는 아무래도 자신이 섬에 끌려갔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번화한 미래형 섬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나? 윤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이 아닌 사무실로 향했다. 어머, 강사님. 평소처럼 사무실에 나와 있던 수아가 지호를 보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서도 강사님 못 찾아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윤지호는 수아의 터져나오는 말을 막았다. 호들갑이라니요. 제가 얼마나 강사님 기다렸는데요. 알아. 이렇게 왔으니 되었어. 그건 그렇고 스케줄은 어떻게 처리했어? 윤지호는 배곡히 잡혀있던 강의들이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제가 모두 뒤로 미루어 놓았으니까 다음 주부터 스케줄 소화하시면 됩니다. 수아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새 스케줄표를 지호에게 내밀었다. 내가 더 늦게 오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준비했어? 수아는 지호의 질문에 뜸을 들였다가 답했다. 그냥 감으로 한 거예요. 왠지 열흘 이내에는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쓸만한 감이네. 윤지호는 수아가 준 스케줄표를 들고 소파에 가라앉듯 앉았다. 금세 잠이 몰려왔다. 윤지호는 다시 바빠졌다.
그동안 못했던 강의로 눈코 뜰 새 없었다. 게다가 오 박사와 탄이 주장하는 천장지구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시작했다.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주장의 허점을 찾고 싶었다. 그 사이에 경찰이 그를 찾아왔으나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너무 지쳐서 바람을 쐬러 지방에 갔었다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경찰들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앞서 찾아왔던 경찰들과는 느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 어두운 표정과 비밀스런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었다. 그들도 역시 둘이 짝을 이루어 찾아왔다. 그들의 신분증을 받아준 윤지호는 피식 웃었다. 요즘 왜 이렇게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까? 수아야, 우리 굿이라도 한번 할까? 윤지호는 책상에 앉아 유심히 경찰들을 살피는 수아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간혹 윤 강사님처럼 저희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물어볼 게 있으니 대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둘 중에 좀 더 고참으로 보이는 남자 이종호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다. 글쎄요, 저는 지금 바쁜데요. 윤지호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강의 준비도 해야 했고 천장지구 이론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했다. 윤지호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자 나머지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윤 강사님 같은 인재를 일루전같이 사악한 집단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일루전? 윤지호는 일루전이란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들, 윤지호의 당황한 표정을 읽은 이종호는 부하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부하는 수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다. 좀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합니다. 왜요? 수아는 짜증난 얼굴로 반응했다. 믿을 만한 직원이니까 그냥 두시죠. 그게 싫으시면 나가서 말씀하시던가요? 아닙니다. 밖은 도청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합니다. 수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사님, 말씀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강의 자료 아직 다 준비 못했어요. 그래, 알았으니까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 수아가 나가자 사내들이 핸드폰 크기만한 기계를 꺼내 윤지호의 사무실 여기저기를 탐색했다. 그게 뭡니까? 도청 탐지기입니다. 여기에도 혹시 있을 줄 모르니까요. 윤지호는 소파에 가 비스듬히 앉아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다. 아, 선배님, 여기 반응이 있는데요. 부하의 말에 이종호는 깜짝 놀라 도청 탐지김에 들여다보았다. 역시 여기에도 침투했었건. 윤지호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두 분만 얘기할 거면 여기 왜 왔어요? 같이 좀 합시다. 비밀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후 윤지호가 앉은 소파 맞은편으로 왔다. 선배로 불리는 녀석은 보통 눈빛이 아니고 그 아래 녀석은 뚝심이 있어 보이네. 윤지호는 마주한 경찰들의 인상부터 살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루전 애들이 윤 강사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윤지호로서는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단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도청 방지기입니다. 그들이 준 기구는 만년필 모양으로 생긴 방지기였다. 일루전의 존재를 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을 잡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윤지호는 궁금한 것부터 물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조직이 아닙니다. 점조직으로 되어 있고 아직 그들의 은신처도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 강사님을 찾은 겁니다. 그들은 윤지호에게 일루전 본거지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다. 바닷가에 내려주었다고요? 그 탄이라는 남자가. 네, 삼척 근처 바다였습니다. 바닷가라는 말에 고참 형사 이종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큰 벙커 같은 곳이 아니던가요? 전혀 모르시네요. 비밀 경찰이라더니. 윤지호는 이종호와 그의 부하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루전의 도시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의 말을 들은 이종호가 직접 체험한 윤지호보다 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게 정말입니까? 내 눈, 내 귀로 다 듣고 왔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퍼뜨리는 세력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공동체는 틀림없이 우리들보다 훨씬 미래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형사와 그의 부하는 1시간 정도 윤지호에게 질문을 하고는 또 찾아오겠노라며 돌아갔다. 잠시 후 돌아온 수아가 그들에 대해 캐물었다. 정말 비밀 경찰이에요? 생긴 건 꼭 소도둑놈같이 생겨가지고. 요즘도 소도둑이라는 범죄가 존재하냐? 아무튼 맞는 것 같아. 신분증도 내가 자세히 봤는데 제대로고 태도도 그렇고. 뭘 물어요? 윤지호는 수아의 질문이 귀찮아서 대충 대답했다. 그냥 내가 사라졌을 때 당한 일들.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요? 저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봐, 김수아 씨.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니? 윤지호는 어이없다는 듯 헛기침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이나 해.
난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어딜 가시게요? 네가 알아서 뭐해? 윤지호는 수아의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 안 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가 향한 곳은 신화기업 로봇 연구소였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너 실종 사건 그냥 해프닝이라며. 지호는 신화기업 로봇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대학 선배 이영훈을 찾았다. 그는 작업실에서 다리가 여러 개 붙은 다종 로봇을 만지작거리다가 지호를 알아보았다. 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는데 일이 좀 커졌더라고요. 지호는 대충 얼버무리고 이영훈 옆으로 가 로봇을 살폈다. 우리나라도 로봇 기술이 꽤 발전했네요. 이런 다종 로봇도 만들고.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조금 있으면 2세대 AI 로봇이 상용화될 거야. 2세대라면 어떤 서비스 업종에서 완벽히 사람을 대체하는 거지. 말도 큰 위화감 없이 하고. 윤지호는 어두운 얼굴로 괴기를 끄덕였다. 이미 그가 일루전 시티에서 본 로봇을 선배는 이제 상업화될 거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일루전은 어떻게 그런 로봇을 가졌을까? 로봇 특유의 딱딱한 말투조차 없었어. 오랜만에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 나 조금 있으면 일 끝난다. 윤지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머리가 계속 지끈거렸다. 그는 선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니 막 해가 지고 있었다. 잠을 청해봤으나 머리만 더욱 아파왔다. 진통제까지 먹어봤으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나 지호야, 혹시 병원 가도 되겠니? 윤지호는 기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 김호균에게 연락을 하고 콜택시를 불렀다.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는 사고라도 날 것 같았다. 택시에 힘겨운 몸을 실은 윤지호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뒷자리에 앉았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갑니다. 윤지호를 알아본 중년의 택시기사는 그의 상태를 눈치채고 안심시켰다. 윤지호는 기사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다. 달리는 차 안에서 본 거리는 반짝이는 가로등과 네온사인으로 요란했다. 윤지호는 인공의 빛이 싫었다. 두통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그의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젊은이였는데 낯이 익었다. 마침 택시는 신호등에 걸려 멈췄다. 누구더라? 윤지호가 그의 정체를 막 떠올리는 순간 그 남자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다. 뭐지? 그 남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 이준호였다. 그런 그의 다리가 흔들리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쿵! 택시 안에서 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윤지호는 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이준호가 바닥으로 널브러지는 소리였다. 그가 손에 들었던 햄버거 패키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그의 주위에 어지럽게 뿌려졌다. 윤지호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이봐요, 괜찮아요? 윤지호는 이준호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 마침 운전기사도 윤지호의 옆에 와 있었다. 이 사람도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는데요? 윤지호는 운전기사와 함께 이준호를 택시 안으로 구겨 넣었다. 신호등은 이미 바뀌어 뒷차들의 빵빵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기사는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차를 출발시켰다. 기산병원에 도착하자 건물 밖에 김호균 박사가 나와 있었다. 호균아, 이 사람 응급실로! 윤지호는 택시에서 내리며 다급하게 외쳤다. 김호균은 어리둥절한 상태에서도 의사답게 이준호를 응급실로 빠르게 옮겼다. 휴, 정신이 하나 없네. 응급실 의사들에게 축구선수 이준호를 넘긴 김호균 박사는 이마의 땀을 손으로 닦았다. 야, 그런데 네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냐? 응급실에서 나오자 막 생각났다는 듯 김호균이 윤지호에게 물었다. 나? 아프다. 윤지호는 그제야 자신의 두통이 생각났다. 뭐야, 이 자식 퇴근도 못하게 사람 잡아놓더니 엉뚱한 사람 병원에 데려오고 이제야 아프다고? 미안하다. 그런데 아프다. 머리가... 윤지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갑자기 극도의 고통이 밀려들었다. 머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이었다. 김호균은 윤지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를 정밀 검사했다. 혈액 검사는 큰 이상 없고 너 머리 좀 찍어보자. 김호균은 윤지호를 MRI 검사실로 데려갔다.
제 친구인데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김호균은 MRI 기사에게 부탁한 뒤 뒤로 빠졌다. 검사가 끝난 뒤 윤지호는 김호균 진료실로 찾아갔다. 김호균은 이미 MRI 검사실에서 전송받은 뇌 단층 촬영 사진을 심각하게 보는 중이었다. 머리에 종양이라도 생긴 거냐? 윤지호는 김호균 옆에 가서 자신의 뇌 사진을 같이 들여다보았다. 물론 윤지호로서는 그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종양보다 더 이상한 게 들어있다. 김호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윤지호 입이 정도 경직되었다. 뭐가 있는데? 일단 네 머리 좀 확인해보자. 김호균은 다짜고짜 윤지호의 머리통을 붙잡고 머리칼을 이리저리 쓸며 두피를 확인했다. 이상하다. 상처도 없는데? 아, 답답하네. 무슨 얘기야 지금? 혹시 어렸을 때 머리에 사고 같은 거 당한 적 없니? 특히 머리 부분에. 적어도 윤지호의 기억에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솔직히 말해봐.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윤지호의 질문에 김호균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김호균의 목소리 대신 진료실에 긴급 전화가 울렸다. 네? 김호균입니다. 네? 뭐라고요? 김호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는 자리에 무너지듯 앉았다. 네가 데리고 온 사람, 축구선수 이준호? 그 친구도 네 머릿속이랑 똑같다. 작은 칩이 들어있어. 뇌 안에 너처럼. 윤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가. 하지만 정확한 검사였고 오류일 확률은 전혀 없다고 김호균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게 왜 내 머릿속에, 그리고 이준호 선수의 머릿속에?